흰 가운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의사의 이름을 기억한다. 간호사는 그저 옆을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지만 이름은 남지 않는 직업. 제가 결혼했을 때 병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댁이 의사 집안이라며? 대박이네. 이제 인생 피겠다.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7년 전 비오는 밤 병원 앞에서 함께 휠체어를 밀어주던 그의 손길을 사랑했으니까요. 그날 모두가 퇴근하고 저 혼자 야간 근무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비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말없이 3시간을 함께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이면 가족도 언젠간 알아줄 거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의 부모라면 날 아껴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화려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투자자 모두가 명함에 반짝이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같은 의료계지만 간호사는 너무 평범하지 않니? 라는 말로 평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동서는 병원 하나 차렸잖니. 넌 뭐 하지? 아직도 주사나 놓고 다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면 싸운다 하고 조용히 있으면 바보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만은 아직 부서지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나는 시댁과 함께 살게 되었다. 3층짜리 고급 주택, 세련된 인테리어, 조용히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 늘 실크 드레스를 입고 단정한 시어머니. 모든 게 나로 하여금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결혼 후 첫 저녁 식사. 나는 조심스럽게 생선 한 점을 집어 시어머니 접시에 놓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나 생선 튀김 안 먹는 거 몰랐니? 나는 늘 찐 생선만 먹어. 당황한 나를 향해 온 식탁이 침묵으로 감싸졌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젓가락을 드는 방식까지도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걸. 그 후로 나는 저녁 식사가 두려워졌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치 정답도 없이 시험을 보는 듯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동서 지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다. 지은이는 유명한 피부과 의사였다. 아시아 의학학회에서 강연까지 한 인재. 세련된 외모에 말솜씨도 좋고 고급 향수를 풍기며 들어선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껴안으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는 바로 지은이라는 것을. 지은아, 피곤하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어. 언니는 아직도 그 보건소에서 일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병원 자리 하나 부탁드릴까요? 제가 말만 하면 금방 될 텐데요. 그녀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후벼 팠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차가운 미소를 보냈다. 같은 의료계지만 사람 따라 다른 거지.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차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나는 완벽하게 닦인 조각상과 비교당하는 허름한 소품이 된 기분이었다. 아침마다 간호사 복장을 하고 의료 가방을 들고 동네마다 건강검진을 나서는 내게 시어머니는 매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 누가 간호사 해? 사람들은 의사 돼서 차 끌고 다니고 환자들이 줄을 서지. 넌 뭐야? 버스 타고 다니면서 약 파는 영업사원 같아.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는 직업이 아니라 수입과 지위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나에게 집안일까지 맡기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국제학회로 바쁘지만 넌 한가하잖니. 일찍 들어왔으니 밥 차리는 건 너가 해. 나는 조용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했다. 말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괜히 싸움이라도 나면 남편이 곤란해질 게 뻔했으니까. 남편은 내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한숨 쉬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내가 말은 해볼게. 근데 당신도 알잖아. 바뀌는 분이 아니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과거 내가 쓰러졌을 때 손을 잡아주던 그 손.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단지 그는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이들 앞에서 나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지방에서 봉사 진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몸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집에 들어오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렸다. 요즘 누가 간호사 하냐? 제대로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의료인이야. 지은이는 병원도 차리고 이름도 났는데 우리 큰며느리는 은퇴해서 조그만 카페나 하나 차려야지. 아니면 지은이 병원 가서 조수라도 해. 민폐는 안 되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그 말들이 칼처럼 내 자존심을 찢어놓았다.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앉았다.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내 진심을 지키고 살아가면 언젠가는 알아주는 사람이 생길 거야.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가 되지 않겠다고. 병원은 없지만 나는 지식이 있고 환자를 대하는 진심이 있고 수많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한 명의 환자와의 특별한 만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진심으로 흘린 땀은 언젠가 빛을 낸다. 밟히던 사람이 언젠가 세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 집은 한때 내가 가족이 되기 위해 애썼던 곳이었다. 내 손으로 바닥을 닦고 정성껏 식사를 차리고 마음이 부서지는 날에도 억지로 웃던 공간.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존중 없는 가족에는 겉만 번지르르한 빈 선물 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돌려서 하지 않았다. 이전엔 포장된 말들로 숨기던 감정을 이제는 칼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에 꽂았다. 지은이가 병원 차린 이후로 너는 여기서 아무 의미도 없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설거지를 하던 손에 세제가 묻은 채 멈췄다. 콧등이 시큰하고 목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속삭이지도 않았다. 일부러 들으라고, 일부러 상처받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이 아니었다. 수없이 쌓여온 균열이 이제는 한 줌의 바람에도 무너질 만큼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같이 사는 여자, 식탁에도 사진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가족 모임에서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행사에 참석할 때도 마지막에 겨우 연락이 왔다. 그마저도 말끝에 이렇게 덧붙였다. 굳이 멋내지 않아도 돼. 그냥 숫자 채우려고 부른 거니까.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 안에 나는 없다.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프레임 밖의 사람이었다. 유명하지도 않은 간호사 데리고 다녀봐야 누가 알아보겠어? 어느 날 시어머니를 따라 의료계 여성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은 성공한 여성들만 모이는 자리였다. 누구는 병원장, 누구는 과장, 누구는 유명 의사의 아내. 나는 구석에 앉아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누군가 내 직업을 묻자 시어머니가 먼저 대답했다. 얘는 예전에 간호사였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안일이나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순간 가벼운 웃음이 여기저기서 퍼졌다. 누구도 나를 욕하지 않았고 누구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화려한 크리스탈 사이에서 혼자 플라스틱 컵이 된 듯한 그 위화감. 쓸모없고 초라하고 불필요한 존재. 밤이면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일까? 나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화장을 하려고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아직 남아있는 빛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내 진짜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꺾이지 않는 열망.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포기당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씨앗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묻히고 어둠과 눌림을 견뎌야만 싹을 트운단다. 지금 내가 그 땅속 깊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단 하나 위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운명의 하루는 그렇게 평범한 비오는 아침으로 시작되었다. 회색 하늘, 차가운 공기,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나는 얇은 천모자를 눌러쓰고 방수되지 않은 얇은 비옷을 입은 채 환자 기록과 약봉지를 안고 가난한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에어컨도 은은한 조명도 없는 공간. 그저 가쁜 숨을 쉬는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침대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장소였다.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아줄 때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바로 그런 무료 진료 날. 나는 그를 만났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사람.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한 발걸음으로 진료소에 들어왔다. 보디가드도 없었고 과시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환자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분이 정화투자재단 회장님이에요. 자산이 수조 원이 넘는다던데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순간 그는 다른 환자들처럼 건강을 돌보러 온 환자일 뿐이었다. 그의 차례가 되어 혈압을 재고 병력을 물어보며 꼼꼼히 기록했다. 그가 내 손끝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주사를 놓은 자리를 조심스레 닦아내는 내 손. 그리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책임이 많은 분들은 자주 밤잠을 설쳐요.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몇 주 뒤 나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 이는 회장님의 비서였다. 그는 나를 개인 사무실로 초대하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당황했다. 나는 투자계 사람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아니었다. 병원 하나 없는 평범한 간호사. 약 냄새가 밴 옷과 야간 근무에 익숙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내가 상상한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용하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공간. 노트북도 없이 향기로운 차 냄새만 은은하게 퍼졌다. 그는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지역 보건소 리포트를 통해요. 오랜만에 의료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내 일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에 투자해왔습니다. 최신식, 고수익, 효율적. 하지만 그 안엔 인간미가 없었습니다. 숫자와 수익만이 전부였죠. 하지만 당신은 환자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이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년간 무시당하고 평가절하당했던 나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봐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고급 병원이 아닌 진심이 연결되는 지역 건강센터, 환자, 간호사, 의사가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공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당신이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믿을 수 있어요. 그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전쟁 시절 이름 없이 헌신했던 간호사였던 그의 어머니. 밤낮 없이 부상자를 돌보며 살았던 사람. 어머니는 자격증도 없었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당신에게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본 것은 내 스펙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진심의 흔적이었다. 한때는 집안에서도 외면당하던 내가 이제는 수천 명이 꿈꾸는 기회를 손에 넣었다. 그건 운이 아니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건물 밖으로 나올 때 산들바람이 머리를 스치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은 어둠을 벗어났어요. 이젠 빛날 시간이에요. 지역 건강센터는 8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문을 열었다. 허가 절차부터 직원 채용, 운영 시스템 설계, 심지어 노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세까지 나는 모든 것을 직접 확인했다. 나는 이곳이 단순한 진료소가 아닌 환자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병원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 가격표와 무표정한 얼굴들 대신 나는 따뜻함을 되찾고 싶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개원날, 나는 새하얀 가운을 입고 떨리는 손으로 붉은 리본을 잘랐다. 시댁 식구 중에는 남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운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 처음에는 근처 주민 몇 명만 방문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환자 수는 4배로 늘어났다. 가난한 환자를 내쫓지 않고 추가 요금도 없고 의사와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는 곳이라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거긴 의사가 눈빛으로 이름을 불러줘요. 간호사는 내가 자주 마시는 차까지 기억해요.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곳이에요. 이런 속삭임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결국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환자들이 지은이의 병원을 떠나 내 센터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내 센터는 작고 장비도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은 여기서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느꼈다. 지은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왜 환자들이 잘 꾸며진 병원을 두고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몰랐다. 진짜 진심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내 센터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어느 신문은 나를 돌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간호사라 칭했고,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지역 의료 모델로 나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저 나처럼 한때 외면받았던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한 할머니의 건강 상담을 하던 중이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친 얼굴, 헝클어진 머리, 당황한 눈빛. 내가 몰랐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줄은.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다들 너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한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 여전히 저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을 멈춘 적 없어요. 가족 사진에서 밀려났던 내가 이젠 지역사회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무시받던 간호사에서 윤리와 따뜻함이 중심이 되는 의료 모델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성공은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센터가 성공한 이후로 나는 수많은 초청을 받았다. 국내외 의학 학술대회, TV 토크쇼, 경험담을 담은 책 출판 제안까지. 내 이름은 갑자기 신문과 SNS에 오르내렸고, 감동을 주는 여성, 지역 돌봄을 혁신한 간호사, 현대 의료 윤리의 상징 같은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사람들 생각처럼 자랑스럽지는 않았다. 나는 존경받기 위해 센터를 연 게 아니다. 고통을 딛고 명예를 얻기 위해 걸어온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예전의 나처럼 잊힌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한 번은 수백 개의 조명이 비추는 큰 무대에 올라 초청받은 적이 있었다.
사회자는 내 이력을 마치 동화처럼 읽어내려갔다. 시댁에서 무시받던 며느리에서 지역 위료의 상징이 되기까지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저는 상징이 아닙니다. 단지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센터 복도를 지나던 중 나는 한 노인 환자가 작은 수첩을 들고 혼자 앉아 계신 걸 보았다. 그분은 약 지원 신청서를 쓰려다 손이 떨려 멈추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도와드릴까요, 할머니? 그분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다. 당신이 센터 원장이시죠? 어떻게 직접 이런 걸 도와주러 오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전 아직도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믿어요.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요. 센터가 성장해도 나는 매일 아침 아무도 보기 전에 혼자 복도를 돌았다. 각 방을 확인하고 손잡이와 의자 하나하나에 손을 대며 점검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다짐했다. 성공이 시작의 이유를 잊게 해선 안 된다. 그래서일까? 명예가 오고 돈이 따라오고 한때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아무 일 없던 듯 악수를 청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운영회의에서 한 투자자가 제안했다. 5개 지점을 더 내고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하여 해외 진출을 하자. 나는 조용히 듣다가 작게 말했다. 영혼을 지키지 못한 걸 복제해선 안 됩니다. 커져도 진심은 지켜야 해요. 진심이 없다면 어디에 있어도 그건 껍데기일 뿐이죠. 그 회의실을 나올 때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조용한 존중만이 가득했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을 바라봤다. 빨간 리본을 자르는 나, 흰 가운, 그리고 가족 사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 이제 나는 누군가의 프레임 속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환자의 마음 속에서 매일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긴 여정을 걸어왔다.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내 진짜 얼굴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날은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를 막 마친 날이었다. 나는 문서 정리를 하던 중 접수 직원이 말했다. 예약 없이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이름도 안 남기셨고요. 로비로 나가자. 나는 믿기지 않았다. 동서 지은이었다. 평소처럼 완벽한 메이크업, 고급스러운 옷차림. 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자신감도 우월감도 없었다. 지친 얼굴과 뭔가 미안해 보이는 눈. 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로 그녀를 안내했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흐르던 중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 언니를 무시했어. 간호사로서, 사람으로서 언니가 나랑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환자들은 유명한 의사를 원하지 않아. 그들은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랄 뿐이야. 그리고 언니는 그걸 해냈어. 내가 못했던 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때 내 그림자였던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이 센터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서. 나는 오래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다. 식탁에서 제외되던 날들, 허드렛 일을 도맡던 날들, 차가운 말투들. 한때는 그녀가 사과하길 바랐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이상하게 마음은 고요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았어. 다만 나 자신을 미워했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인정하니까. 지은은 조용히 돌아갔다. 포옹도 눈물도 없이. 하지만 마지막 시선에는 어쩌면 우리 둘 다를 위한 해방이 담겨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어떤 건 내려놔야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을 아침, 평소처럼 진료실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대기실 한 구석,
헝클어진 머리에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를 꼭 쥐고 있었고 보호자도 없었다. 예약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옆에 앉아 물었다. 누구 기다리고 있니? 아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섭지는 않은데 텅 빈 눈빛,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기다릴 사람 없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길 잃었어요. 보안팀과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아이의 이름은 하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떠났다. 지금은 이모 집에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난다고 했다. 그날 하나는 도망쳐 나와 5km를 걸어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곳을 찾으러 왔단다. 그 말을 듣고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 역시 언젠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시절이 있었다. 누가 진심인지조차 알 수 없었던 때 나는 하나를 바라보았다. 마르고 조용한 아이. 그 모습 속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나는 엄마가 될 생각이 없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지만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하나가 나타난 이후 내 마음은 서서히 달라졌다. 하나는 청소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조용히 의자를 닦고 위무실 정리를 도왔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앉을 자리가 하나, 한 끼 식사, 그리고 아침 인사 한마디면 충분했다.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하던 중 창밖을 보니 하나가 유리창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엄마. 나는 울었다. 그 단어 때문이 아니었다. 내 생애 처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나는 하나의 입양 절차를 마쳤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아직 친자식도 없는데 입양부터 하겠다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는 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제때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와 함께한 후 나는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퇴근 후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수년 만에 서툰 말, 작은 포옹, 잊고 싶지 않은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는 날 바꾼 게 아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해줬고 그때의 약했던 나를 용서하게 해줬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